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 거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지금 사전에 연락 안 하셨으면 이쪽으로 취재가 불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쪽으로 못 지나가죠. 방금은 그거는 총기를 두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인간의 삶과 공생하며 매 순간 시간에 숨을 불어넣는 원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만들어지며 만들어진 역사들이 과거를 재탄생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어떠한가? 우리의 시간은 제대로 숨쉬어 왔을까? 안타깝게도 몇십 년 전의 과거는 아직 제대로 숨쉬지 못한 채 아무 말이 없다. 우리는 지금부터 죽어있는 역사에 숨을 불어넣고자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찬란한 이름 속에 잠들어 있던 제5공화국. 그 거대한 5공화국은 무엇이었는가? (2012년 10월 26일) 현충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곳곳에 취재 기자들까지 눈에 띌 정도로 중요한 행사가 이날 현충원에서 열리고 있었다. 과연 무슨 날이길래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은 것일까? 사람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줄지어 이동하는 길의 끝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묘역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종로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이곳의 분위기는 현충원과는 사뭇 달랐다. 짙게 깔린 어둠만큼이나 무거운 공기가 사람들 사이를 감돌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34년 전 1979년 10월 26일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5공화국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운명처럼 시작된 그날을 쫓아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본다. 잎새들의 언젠가는 터져나올 그 함성을 1945년 8월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6.25 전쟁을 거쳐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해방전국의 갈등과 한국전쟁의 영향을 통해 반공 독재를 강화해간 이승만 정권은 1952년 발췌 개헌과 1954년 4.4.5입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렸지만 1960년 이승만 정권에 의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었고 그에 따라 일어난 국민들의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4.19 혁명으로 인한 민주화의 꿈은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좌절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1969년 삼성 개헌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장기 집권을 기도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시키자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저항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에 박정희 정권은 일괄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따라 등장한 유신체제는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력을 부여하며 민주화 운동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이러한 억압 아래 1979년 YH 무역 여성 노동자 187명이 사주가 미국으로 돈을 빼돌리고 몇 달치 월급을 주지 않고 폐업한 것에 대해 항의해 신민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고 그 와중에 노동자 김경숙이 추락해 사망한 YH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의 제명 조치가 이루어지자 김영삼의 세력 기반이었던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대규모 항쟁이 벌어지는데 이를 부마항쟁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박정희 정권이 공수부대를 투입을 해요. 공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결국 진압을 하긴 했어요. 진압을 하긴 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박정희 밑에 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규는
아마 그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정희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이제 그 경호실장인 차지철이 이게 지나치게 그 탄압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마 항쟁을 보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이것이 일종의 밀란이다. 그런데 이 밀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혹하게 이제 탄압을 하는 그런 사태를 이대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중앙정보부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12.6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6 사태 직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권력 공백의 과도기적 상황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였다. 이 과도기적 상황의 주도자가 이후 민주화 과정까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상황 아래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12.6 직후부터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약속은 쉽게 지켜질 수 없었다. 그 당시 군부 세력에는 유신체제의 골격을 유지하고자 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전두환과 그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안 되겠다. 잘못하면 과거에 이제 하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자기 밑에 군 일종의 자기 이제 친위부대 같은 그런 것을 음성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좀 해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회가 군의 고위직을 다 이제 상당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전두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회 출신들이 이런 상태로 가면 자신들이 완전히 권력에서 이제 밀려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재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쿠데타라기보다 군 내부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군 안의 권력을 하나의 세력,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력들이 장악을 하는데 바로 그 장악하는 과정에서 거선 날짜가 12월 12일입니다. 그 12.12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가 이제 군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민주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규하가 그냥 임시로 그 대통령 서리를 하다가 유신헌법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이 됐지만 그 대통령은 오랫동안 하는 대통령은 아니고 민주화 과정만 이제 관리할 대통령으로서 이제 최규하가 다시 뽑혔지만 최규하 정부 밑에서 민주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민주화를 시키고 헌법을 개정해서 민간 정부를 만들어내면 민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79년 말에서 이제 80년 5.17 쿠데타 이전까지 그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합니다. 12.12 사태 이후 신군부 세력은 비밀리에 쿠데타를 준비해 나갔다. 그러한 준비의 하나로 대다수 특전 부대를 대상으로 학생이나 대중시위가 경찰 통제의 수준을 넘어 격화되었을 때 군을 투입하여 진압하는 충정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킹의 첫 글자를 딴 K 공작 계획을 통해 7대 중앙일간지와 5대 방송사 등 언론계 간부를 포섭하여 언론 장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쿠데타를 감행했다. 먼저 이들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였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문제에 대하여 참석자 44명 전원의 서명을 백지에 연명으로 받아내었다. 그리고 쿠데타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비상국무회의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 회의장 주변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었으며 외부로 통하는 전화선이 단절되었다. 그 결과 이날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조치되었으며 신군부 세력은 김대중, 문익환, 김종필 등 인사 26명을 연행하고 국회의 기능도 정지시켰다. 비상계엄의 전국적인 확대 조치에 따라 계엄군이 전국적으로 배치되었고 호남과 광주 지역에도 전북 14개교와 전남 20개교에 계엄군이 배치되었다. 계엄군에 의해 각 대학들이 장악된 상황에서 18일 아침 9시경부터
광주 전남대 교문 앞에서는 7여단 공수부대와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공수부대원들은 새심이 박힌 살상용 곤봉으로 학생들을 공격하며 피투성이가 된 학생들을 끌고 갔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은 시내로 나가 광주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분노한 시민들도 계엄군에 맞서기 시작하며 항쟁은 전 시민에게로 퍼져나갔다. 저쪽에서 한 무리의 시민들이 뛰어서 도망을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사람 잠깐 붙잡고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뛰라는 거예요. 모르고 황당했죠.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뭐 완전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이 까만 그 박달나무 몽둥이 그걸 두고 무서운 기세로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외터미널 있는 광남로 사거리에서 광주역 쪽으로 가는 그쪽 큰 길로 접어들었다가 넘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바로 도망갔고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묵직한 게 그냥 등 위로 쏟아지고 그냥 거기서 일단 뭐 짓밟히고 얻어맞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기절을 했어요. 침대 강목이라 그럴까? 그런 진압봉을 가지고 사정없이 등짝을 내리치고 있고 또 더 이상 가보니까 그 광주 고속 그 공용터미널 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5월 17일, 5월 18일 날 많은 사람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이러한 폭압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광주 시내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계엄군에 맞서는 시민들의 저항도 거세지는 가운데 20일 저녁에는 대형 차량 10여 대를 앞세우고 헤드라이트를 켠 200여 대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도청으로 전진해왔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20일 저녁 금남로에는 2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며 밤새 시위대에 밀려났던 계엄군은 도청만을 지키게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21일 오후 1시 기다렸다는 듯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시작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인해 금남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물들었다. 네, 우리 서점 위치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청에 가까운 데로 2월 달에 옮겨왔었어요. 21일 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집단 발포가 하면서 그 총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뛰어 들어오면서 사람이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죽고 이렇게 돼간다. 집단 발포 이후 계엄군은 오후 4시경 광주 외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몸을 바친 희생으로 공수부대의 진압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이 마침내 계엄군으로부터 광주를 해방시킨 것이다. 해방 광주의 시기 동안 광주 시민들은 자치적인 질서를 세워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였고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조직적으로 사태에 대처해 나갔다. 더불어 500명의 무장 시위대를 시민군으로 편성하여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기 위한 준비도 해나갔다. 그러는 속에서 그 벌어지는 시민들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대동세상이라고 할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같은 분이 다라에다가 그 김밥하고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와서 내 손에다 지어주면서 이제 내가 좀 젊게 보였나 보죠. 학생 밥 먹고 해, 밥 먹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 떠다가지고 나눠주고 서로 치약 나눠가면서 코 밑에다 바르고 27일을 기해 계엄군이 다시 밀려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광주 시민들은 26일 밤을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지새웠다. 그리고 마침내 27일 새벽 5시 30분경 외곽으로 철수했던 계엄군은 탱크를 앞세우고 진군해왔다. 계엄군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도청을 지키던 시민군 157명은 1시간 반의 전투를 끝으로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고 끌려갔다. 행이나 또 엄마가 저 데리러 왔는가 어쨌는가 그것을 저는 봤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가자고 그랑께 아이고 괜찮하다고. 그래서 나 내일 그지 계엄군이 온다고 함께 가자고 그랑께. 계엄군이 와도 손들고 나오면 엄마 괜찮하다고 그래. 그렇게 걱정 말고 간디 내가 차가 실어다 주면은 통행금지 안에 실어다 주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 꼭 오라고 그렇게 그런다고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통행금지가 딱 넘어서 기다려도 안 와. 그러더니 그렇게 새벽에 이렇게 콩튄 소리가 나서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옥상을 올라가서 본 게 군인들이 그렇게 도청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더니 역시 그렇게 죽었네요. 5월 18일부터 시작되어 27일 새벽까지 10일 동안 전개된 광주 민주항쟁은 사망자 154명, 행방불명자 74명, 부상자 3,310명, 상해 후 사망자 95명, 구속, 구인자 1,430명 등 총 5,063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았다. 너무 야만스러운 그런 사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결집이 되면서 시민들이 거대한 어떤 항쟁의 어떤 물결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국 진압군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그 광주 항쟁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패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들고 항쟁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이라든지 전국의 시민들이 그게 항상 이제 마음에 걸렸어요. 광주에서 저렇게 싸웠지만 우리는 뭐 했는가? 그런 일종의 자책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80년대 이제 분노를 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6월 항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6월 항쟁의 일종의 정신적인 어떤 원천이 됐던 게 광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 항쟁을 진압한 신군부의 다음 목표는 정권 장악이었다. 신군부는 먼저 정권 장악을 정당화해줄 기구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의 각 부문에서 대대적인 숙정과 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정치인, 공무원, 언론 기자들이 사회 정화라는 명목 아래 해직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보위는 사회학 일소 특별 조치를 발표하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근데 삼청교육대가 뭐냐면 군대에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법적 근거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하면 영장을 가지고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하고 재판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 제시도 없고 재판도 없고, 일부는 뭐 재판 받았으면 받았지만 그냥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잘못했다고 군대에 보내가지고 군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가혹하게 훈련시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숙정이자 그 정화라는 겁니다. 나도 가정주부고 아무 없는 데가 그지가 여자 삼청교육은 319명이 끌려왔어요. 왔는데 다 순수한 사람들이야. 길 가는 사람이나 뭐 눈에 비는 사람 아무나 끄집고 가가지고 여자 삼청교육은 여자 그 11 특수공수여단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했는데, 나는 저기 경찰 부인이 그 뭐고 나한테 줄 돈이 1,630만 원이라 그거 남편이 돈 띠먹으려고 그래 날로 거기다 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억울하지. 그래가지고 그래가 그 삼청교육 갔다 와가 너무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내가 항의를 했어. 당신네들 민주국가 여자 군인이 맞나? 나는 이 운동 못 하겠다. 아무 죄 없이 왜 이렇게 자꾸 두들 앞에는 안 하겠다고 이러니까 서희가 돌아가. 야 이현이 그거 우리 딸 같아 전부. 내가 41살에 갔으니까. 이현이 반항하네. 그러면 얼마나 두드러펴가지고 그래가 이거 기도 얻어봐졌고 이런 거랑 막 칠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 엄마 정신이 차려가 나왔는데 막 기도 멍멍하고 그러니까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오니까 막 그 뭐 형편 없지 뭐 몸이. 원인이 뭐냐면 여기서 동네에서 큰형이 싸우길래 말렸다고. 근데 이제 욕했다고 그 집에서 이제 고소를 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자고 있는데 형사들이 왔더라고. 난 뭔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뭐 기름값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모르는 척했지. 그래서 뭐 기름값만 줬으면 끝날 건데 형사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잡아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있다가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생지옥이나 마찬가지야.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나 못 주고 그 지랄하는 놈들은 다 끌어잡아가지고 고생시킨 거야. 원래 깡패들이나 이 건달들 돈 있고 뭐 식당이나 하고 그러는 놈들 경찰들한테 돈을 많이 먹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안 간 거요. 괜히 쓸데없이 어디서 불쌍한 놈들, 혼자 사는 놈들, 그런 술 먹고 한탄하는 놈, 옷 잘못 입었다고 저기 하는 놈들, 머리 안 깎았다고 지저분 그런 놈들만 다 들어간 거예요. 당시 일제 검거로 전국 각지에서 체포된 사람의 수는 6만여 명에 달했으며 그중 3,200여 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4만여 명이 강제 순화교육을 받았다. 그 후 군부대의 순화교육 중 가혹행위로 인한 현장 사망자가 54명, 행방불명이 4명, 각종 질환자가 2,800여 명으로 밝혀졌으며 강제 연행된 피해자 중 미성년자의 수도 15,000명에 달했다. 또 하나 상당히 야만스러운 사건이 녹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녹화사업이라는 것은 아마 이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위를 주동하는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 좀 적색의 그런 사상을 가진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적색의 사상을 녹색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녹화사업이라고 이름을 이제 진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학생들의 저항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1980년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며 대학생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탄압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이 실시한 것은 강제 징집과 녹화 사업이었다. 정부, 학교, 병무청이 3박자를 이루어 실시한 강제 징집은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 운동권 학생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딱 10분 만에 의사결정하고 나서 3월 18일 날 그 자리에서 도장을 다 찍고 도장 찍자마자 바로 그 1시간 안에 형사기동대, 성북경찰서 형사기동대 차를 타고 김두한과 함께 형사 그때 당시 3명인가 4명과 같이 마치 연행해서 끌려가듯이 춘천 백삼보충대로 연행돼서 갔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뭐 신체검사 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서 백삼보충대에 딱 입대하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보충대 안에서 머리 깎고 그다음에 옷 다 벗겨서 쌓아가지고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뭐 과천 대공 분실이나 을지로 진양 아파트 이런 데에서 애들을 보름씩 모아놓고 고문하고 자술서를 쓰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녹화 사업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보름 동안 교육을 시키는 1대1 교육이죠. 거기에 이제 온갖 그 군 정보 요원들이 1대1로 협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것이 보름 동안 이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이 끝나서 이제 녹화됐다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그 사업이 뭐냐면 바로 뿌락치 활동을 시키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서 휴가증을 받아지고 지령을 받아들고 나올 때 그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엄청난 그 모멸감. 내가 내가 살기 위해서 친구를 배신해야 되나? 뭐 이런 절망감, 자괴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싹 텄었죠. 정말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비도덕적인 젊은 20대 초반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아주 극악한 탄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취한 것은 탄압만은 아니었다. 80년대 그들은 자유화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장악했다. 교복과 통행금지의 폐지, 두발 자유화,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는 3S 정책을 통해 낮에는 폭압 정치에 맞서 돌을 던지고
밤에는 자유화 정책에 발맞춰 싸구려 에로 영화를 보는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83년 말 학생사범, 공안사범 등의 특별사면과 형집행정지 조치, 정치활동 피규제자에 대한 해금과 같은 유아조치도 실시되었다. 유아조치에 맞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80년대 중반까지 크게 성장하였고 이내 민주화운동 진영의 대통령 직선제 운동이 확산되자 전두환 정권은 5.3 인천대회를 계기로 다시 탄압의 길을 택했다. 이러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 하나의 장치는 고문이었다. 저는 이제 5.18 때 강주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강주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로 넘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자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혀 신문에나 라디오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강주를 갈 수 없다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그런 사건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는 우리 집사람에게도 주고 또 이제 직원들에게도 주고 했던 것들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옆에서 막 또 고문당하는 소리가 나요. 막 어떤 뭐랄까 신음소리 같은 것도 나오고 두들 맞는 소리 같기도 나오고 겁이 났죠. 일단 자체가 이제 그때까지도 거의 나흘 동안 잠을 뭐 거의 못 잤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도 없겠고 내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어디까지 끌려가는 건가 이런 불안도 있고 그런 뭐 자존심은 이미 다 짓밟아진 상태 속에서 나중에 그 수사서류를 영화가 똑같아요. 그것은요 다 외우라고 그래요. 달달달 외워야 되고요. 또 안 외우면 외우다가 틀리면 또 맞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다 네가 지장을 찍은 것이 있다. 넌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것만 하고도는 너는 유죄가 된다. 이런 식이고 나중에 북한 지도를 내놓고 북한 지도를 다 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알았던 건데 남한은 직화시가 그때 부산 직화시밖에 없었어요. 근데 북한에는 직화시가 2개더라고요. 신의지 직화시가 있고 개성 직화시가 있고 직화시가 2개더라고요. 그래서 야 북한이 직화시가 왜 2개지? 내가 생각해도 신기했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어디로 잡혀갔는지 모르지요. 네. 일단 뭐 건물에 끌려 들어간 거고 처음부터 이제 잡을 때부터 이제 권총을 그 등에다 대고 잡아갔으니까 고개 들면 이제 죽여버린다고. 아직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그들이 창문을 열고 그 환기를 할 때 그때 남영역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여기가 남영동이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죠. 두꺼운 그 세수수건을 가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물을 부으면 그게 이제 물로 젖어버리면 이게 공기가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숨을 완전히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보면 이제 물을 마시게 되죠. 그럼 이제 물을 마셔도 계속 부어야 되니까 이제 결국은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막 토해내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빨리 부르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근데 정기고문을 하면 이제 정기고문을 받다가 이제 2번 기절을 했는데 물고문 받는 도중에 또 정기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는 완전히 그 몸이 정말 이 칠성판에서 내 몸이 좀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몸이 붕 떠오르다가 털썩 내려앉으면서 이제 그 뱃속에 있는 걸 다 밑으로 쏟아버려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이 대단히 비인권적이고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권이다라는 게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86년도 지나고 이제 87년 1월 달에 그 박종철 군을 이제 물고문하다가 박종철 군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은 사건을 조작, 은폐하기 위해 가족들을 회유, 협박하여 시신을 화장하고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로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5월 18일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김승훈 신부가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알리자 박종철 사건의 진실은 전 국민들에게로 퍼져나갔다. 유명한 역사가의 말에 역사는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관철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박종철 사건에 딱 들어맞는 말인데, 박종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이전에 수많은 박종철이 있었어요. 수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있었고, 고문하다가 죽여서 갖다 버린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아무런 물증이 없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드디어 박종철 사건의 경우에 들켜버린 거죠. 박종철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못했다. 이에 맞물려 87년 직선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헌법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되면서 민주화를 향한 범국민적인 항쟁의 물결이 이어졌다. 그렇게 되면서 아마 국민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운동권 중심으로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뭔가 이게 직접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불의한 국가 권력의 이 행태에 대해서 모두 다 분노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국가 권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갈망을 다시 묶어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되겠다라고 누구나 너나 없이 자각을 했었지요. 군사 독재를 반대하는 국민이면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폭넓은 운동기구가 필요하겠다는데 인식을 좀 더 같이 함께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본이 출범을 하게 된 거예요. 5월 27일 발족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전국의 운동단체들을 망라하여 항쟁을 이끌 민주연합의 중심 기구로서 민주항쟁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이어 국보는 6월 11일 박종철 고문살인 및 호원철폐 규탄 시민대회의 D-Day로 정했다. 그리고 같은 날 잠실체육관에서는 전두환 정권의 권력을 노태우에게로 이양하기 위한 민정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마침내 오후 6시 대한성공의 성당 종이 울리는 것을 신호로 전국 각지에서 6월 민주 대항쟁이 시작되었다. 국민 모두가 생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유도하는데 잘 우리가 많이 고심을 했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성공했습니다. 6시 딱 정각이 됐을 때 모든 직장인들이 그 자리에 서서 애국가를 함께 불렀고요. 자동차들은 경적을 막 울리면서 지나갔고 여성들은 품 안에서 수건을 꺼내서 막 흔들었고요. 또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꽃을, 카네이션 꽃을 그 중무장한 전경들의 포켓에 이렇게 꽂아주는 운동. 넥타이 부대들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스스로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함께 학생들과 함께 이거 시위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학생들에게 콜라병을 사다 주고 또 개성여고 같은 데는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고요. 생업 현장에 서 계신 모든 국민들이 그 지침에 성실하게 따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국 22개 지역에서 24만 명이 참여한 60국민대회 이후 6월 9일 경찰의 직격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이한열 사건의 영향을 받아 6.18 최루탄 추방 결의 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26일 열린 국민평화 대행진에는 전국에서 15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항쟁의 절정을 이루며 민주화를 향한 마지막 압력을 가했다. 약 20일간 계속된 6월 민주항쟁의 거대한 흐름에 직면하여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6.29 선언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 6.29 선언의 내용은 대통령제 직선제를 받아들여서 헌법 개정해가지고 정상적인 선거에 의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 다시 한번 민주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그런 선언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항쟁은 그 자체로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87년에는 오랫동안 진행됐던 한국의 독재 정권, 그게 이제 청산이 되고, 하여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직선제를 향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제13대 대통령 선거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인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그들이 분열할 경우 민주화 운동 세력에 의한 민주정부 수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단일화 문제를 놓고 김대중, 김영삼 후보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각 후보가 자신의 연고지를 기반으로 지지 세력을 다지면서 지역주의를 전면적으로 불러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역 대결을 통해 그들의 분열을 더욱 조장하고자 했던 전두환 정권의 시도와 맞물리면서 끝내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노태우 정부를 지나 92년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기조 아래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하여 12.12 쿠데타, 광주학살 등에 가담했던 14명이 내란수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하여 95년 재판 결과 1심 공판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22년 6월에 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그리고 그 후 두 사람은 97년 15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12월 사면으로 풀려났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80년 광주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할 줄도 모르던 어린아이는 이제 결혼하여 30년 전 자신과 같은 나이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민주화는 사람들의 열망도 꿈도 아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권력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들, 역사가 단죄하지 못한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2012년 6월 8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발전기금 200억 달성 기념 행사에는 전두환을 비롯한 50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주장해온 전두환은 육사의 발전기금을 냈다는 이유로 초청받았다. 전 씨는 경례를 하며 육사생도 사열을 했고 이후 만찬에서는 축배를 한잔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소원 성취를 위하여 라고 건배사까지 제의했다. 또한 전 씨는 법원으로부터 추징받은 1672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 가족 일가의 재산은 부동산, 유명 출판사 지분 등을 포함하여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각 거는 성의가 다 냈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외 50 인사들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나회 출신인 강창희 씨는 현재 국회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안기부 재직 시절 고문 혐의로 10건 가까이 피소되었던 정형근 씨는 국회의원직을 3번 지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서 역사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로 인해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마음속의 시계가 그날에 멈춰버린 그들의 현재 삶을 들여다보았다. 82년 삼천교육대에 다녀온 신동규 씨. 그는 그곳에서의 훈련과 구타로 인해 현재 불편한 몸으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니 나 진짜 거기 갔다 와서 마누라 도망가버린다. 허리 아파가지고 도망가버리고 나 지금 저 안에서 혼자 살아. 이제 큰 집이고. 근데 개새끼들 진짜 생각 같아서는 참 전두환이가 죽이려면 아휴 말하면 뭐래요. 아유 지금도 혼자 저기 조그만 방 하나 누가 주어서 거기서 살고 있어. 나 여기 살 수 없잖아. 내 집도 아닌데 어디 멀리 가기도 그렇고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래 이제 여기까지 몸이 아파서 난 일도 못해요. 지금도 정부에서 뭐
주는 거 있잖아. 뭐 저 생활수급자 그걸로 써. 허리가 아파서 되나 못하지. 나도 입 맞았어. 입 다 나갔어 이거. 이게 운이만 틀린데 지금 내가 딱딱거리는 것도 왕창 다 빠졌었어 여기 위에. 이것은 이제 당뇨 때문에 이쪽은 조금 빠지고 운이 다 빠졌어 맞아서. 그래가지고 틀렸는데 안 맞아가지고 지금도 뭐 씹는데도 지장 있고. 그리고 뭐 어디 뭐 정부에서도 해주는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군대로 강제 징집되어 녹화 사업을 당했던 양창옥 씨. 그와 함께 서클 활동을 하며 친하게 지냈던 대학 동기 김두왕 씨는 양창옥 씨와 같이 강제 징집되어 군대에서 의문사를 당했다. 김두왕 열사의 유해가 뿌려진 곳을 아직도 그는 잊지 않고 찾는다. 굉장히 낙관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아주 언변도 뛰어났고 어떤 상황에 와서 가장 주도적인 친구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정다감했어요. 정도 많고 같이 함께 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고려대학교 내에 세워진 김두왕 열사 추모비. 이곳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추모비는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사건을 그냥 묻혀주면 안 된다 해서 김두왕, 최원순, 한희철, 성대, 연대, 한양대 이 6명 의문사당한 사람들 기리자.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진원비를 만든 거예요. 당시에 정말 연약한 어린 학생으로서 죽음을 느껴 했던 그 삶은 지금 내가 50 중반에 와 있는데 삶에 있어서도 아직 떠나지 않는 30년 전의 망령이거든요. 물론 그러한 역사 때문에 지금도 올곧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게 하는 붙잡고 있는 족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야 할 시절에 이렇게 좀 아픈 추억으로 남겨졌던 것도 이 사회에서 다시는 없게 한다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5.18 유인물을 지인들에게 나눠준 이유로 중앙정보부와 보안사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던 황세현 씨. 그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또는 불면증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건강이 좋을 일은 없죠. 뭐 항상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좀 그래요. 좀 남한테 많이 의지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근데 같은 동료들을 자주 만나는데 누구 죽었다 하면 속상하니까. 근데 누가 죽었다는 것이 그냥 아파서 죽었다든지 또는 다른 정상적으로 죽었다 하면 좋겠는데 자살했다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그게 제일로 듣기 힘들다. 뭐 5.18 우리 나하고 같은 방에 있었던 현철이 걔도 자살해서 죽었고 이번 얼마 전에도 자살해서 죽고 자꾸 애들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기가 싫죠. 같은 동종의 범죄를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사건을 당해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반갑고 만나는 게 의지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만나는 것들이 반갑지가 않아요. 서로 슬픈 꼴만 보여주고 서로 굉장히 못 사는 꼴만 보여주니까 이게 좀 뭐나 신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화가 됐으니까 확 이제 좀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된 내 나라에 왔는데 하나는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그냥 그래요. 다 죽었잖아요. 6.25 때 죽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죽었잖아요. 김구부터 시작해 다 마음살 당하고 뭐 하여튼 영훈형도 그렇게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런 건데요.
그때 이제 물고문 받다가 이제 기절을 했는데 그때 아마 폐에 물이 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계속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뭐 악몽을 밤마다 이제 악몽 꾸는 거는 뭐 예사로 있는 거고 사람이 이제 화가 나면 아주 폭발하는 거고 뭐 대체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 그 상흔은 다 나타나지.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세요 그때? 그러지요. 그때 뭐 받았던 요즘 뭐 어떤 때 이제 컨디션 좀 안 좋을 때는 이제 아주 땀을 흘리면서 뭐 깨기도 하고 진땀을 흘리면서 깨기도 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최초 사망자인 김경철 씨의 어머니 임근단 씨. 그녀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들에게 씌워진 폭도라는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직접 데모를 나섰다. 어린 손녀를 등에 업고 밖을 나서고 경찰들에게 잡혀 전국을 끌려다니는 동안 아들을 잃은 엄마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할머니가 된 그녀에게는 어느덧 다 큰 손녀가 30년 전 잃은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든가 우리 새끼들 억울하게 죽은 새끼들을 피가 헛되지 않게 우리는 폭도 누명을 벗겨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 그런 찰나에 이제 우리 혜정이가 3살에 묵은 게 덜 넘고 3살에 묵은 게 지금마도 가버렸어. 지금마도 26 혼자 됐는데 서울까지 그 집인데 가불고 그 애기를 내가 킨 거야 이제. 그 애기를 3살 묵은 놈을 얻고 망월등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안 걸어가려면 나한테 맞기도 하고 그때는 질이 요만히 내렸고 독이 막 독밭이 완전히 그 질이 그러니까 노태우 올 때 그 기질이 저렇게 망월동 온다고 저렇게 질을 만들어 놨죠. 참 그 길이 울고 갔다 울고 온 길이야 망월동 길이. 그때 우리 뉴욕도에서는 차도 그렇게 없었고 그 더운데 울고 갔다 울고 가면 만날 자고 거기를 갔다가 참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울고 돌아오고 애비 없는 새끼를 다 그놈을 키워서 내가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놈마저 또 아빠 없이 내가 기른 거다 싶은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어쨌든 경찰한테 욕도 많이 했어. 이 개새끼야. 뒤질라면 혼자 뒤지지. 왜 새끼를 또 안아두고 나보다 이렇게 시키냐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그 딸이 그래도 아들로서 한 거면 가리 없으면 가위 쏟아 놓고 엄마 지금도 한 번이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엄마랑 같이. 내가 경찰한테 그때 이성 역할을 해놔두고 한 3년을 계속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도 잊고 살았었다고 이제 경찰한테 앞에서 내가 저한테 일렀어. 경찰아, 너것만 너를 잃고 혜정이 킹이라고 나도 내 눈에 피 눈물이 빠졌다. 너 새끼 킹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를 위해서 내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릴란다. 이렇게 나가 안 오더라도 기다리지 말고 참 너 새끼 많이 참 도와주고 거스게라 그러고는 그 뒤로는 내가 이제 5.18 때나 가고 무슨 이제 맹gel도 안 가. 이제는 안 간다고. 남은 인생 나도 내 인생으로 살아야 쓰겠다 그러고.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방증하듯 작년 문을 연 광주 트라우마 센터. 이곳에서는 5.18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을 위해 집단 상담, 원예 치유 프로그램, 가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이 날은 10주간의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마치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졸업을 하시는 날이었다. 5년간을 방 안에만 들어앉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로 나와보니까 세상이 다 나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참 활발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그 후에 느끼는 증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TSD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절로 치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그 분노의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고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다 놓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도 놓쳤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놓쳤죠. 그래서 그래도 30, 40대는 육체적인 힘이 아직도 있으시니까 그걸로 버티셨는데 지금 이제 50대 되셔서는 대부분이 수급자,
이시고 그 수급자도 이제 안 되시면 이제 일용 노동 하시면서 절반 이상은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이 트라우마 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5월 가족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면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살하게 되어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그 집단상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까지 가슴속에만 묻어줬지 가족에게도 못했다는 거죠. 32년간을 가슴에 안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 가족에게마저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씩 내놓다 보니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했는데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분들 변화 보면서 정말 우리 센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짜 이분들과 평생 같이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남에게 이런 이야기는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에게 내가 그런 일과 관련해서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전문 용어로 뭐 트라우마라고 그러더만요. 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도 공포스러운 거 있거든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또 부당한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구금되거나 물리적으로 심하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항상 있지요. 그런데 결국 내가 못 나가더라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이 살아남은 자의 살아남았다는 것이 내가 살아남은 게 죄인 거야.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지. 지금까지도 하루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기 하면은 49살 먹었잖아. 17살이니까. 그러니까 49살 먹었는데 지금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 또래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우리 재학이도 저한테 그랬는 거. 저렇게 커서 저렇게 했는데 그 생각이 나요. 하루도 잊어본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2013년 현재 우리들의 5공화국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5공화국이 아니요 모르는데. 전두환. 예. 그냥 전두환 시절 그런 거밖에 몰라요. 예, 뭐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5.18이 광주 그거 아니야? 광주 민주화운동. 잘 안 나. 그런 거는 어디서? 영화 봐서 아는데. 영화 어떤 영화요? 그 26년 이번에. 관심이 없어서.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냥 편하게. 몰라요. 6월 항쟁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 없는데.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잘 아예 모르겠어요.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네네. 그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지. 70년? 그 사람 뭐라 그래야지? 네. 한국에서 테러를 일으킨 사람? 나쁜 사람이요? 뭐 어떤 나쁜? 저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서울대학보 대학신문에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4개 대학 총 108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월항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유월항쟁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46%, 들어본 적도 없다는 대답은 10%로 유월항쟁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 총 56%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유월항쟁을 잘 혹은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23%가 유월항쟁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는 질문에 틀린 대답을 하였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유월항쟁을 비롯한 5공화국에 대한 인식은 특히 학생들에게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움직임은 없을까?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전두환 치하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김근태 의원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나 독재자 전두환 씨! 김근태 고문 사망하면서 사과를 내렸습니까? 독재자 전두환 씨! 저도 신군부가 그야말로 역사적인 그 다큐멘터리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이야기고 옛날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권력이라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먼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건은 원래 대통령을 재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파렴치한 범죄를 일으켰다거나 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훈장을 빼앗게 돼 있어요. 치탈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온전히 그 집에 모셔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 집에 가기 시작했죠. 훈장을 반환할 의사가 없느냐라고 묻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훈장을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반환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언제 반환할래? 시민사회에서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물어보러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경호원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직접 이렇게 구타를. 네, 구타도 당하고 그냥 몸져 누웠어요. 몇 번 이제 취재 갈 때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여기는 아직도 80년대구나. 이상호 기자는 10여 년간 전두환 씨의 사저인 연희동 취재를 이어가며 비자금, 훈장 반환, 친인척 재산, 과잉 경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심지어 이제 자주 제가 이제 그 연희동 지역에 다니면서 파악하게 된 내용들은 다양했어요. 이를테면 영화 26년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교통경찰이 신호를 잡아주잖아요. 그 저희가 취재한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제보를 듣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한 20대 정도 길에서 설치를 했어요. 왜냐면 차가 슉슉 지나가니까. 그 방송을 해야 되는데 차가 슉 지나면 방송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20대 정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경호를 하는 걸 넘어서 차량 통제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무슨 국가 원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개인적인 등산하라고 하는 길인데 등산길을 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사실도 알게 됐고, 그리고 지난해 말이죠. 김근태 고문 사망 이후에는 제가 매주 그야말로 규칙적으로 연희동을 방문하는 취재 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연희동 측에서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때마다 경찰들이 빨리빨리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도 체포가 됐었고, 두 번째 이제 저 수갑을 차기에 이르렀는데, 저희가 규칙적으로 전두환 씨,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취재를 한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연희동이 상당히 자극을 받았고,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이 어떤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연행한 것이 아닌가. 일단 최근 판결에서 제가 함부로 그렇게 제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2심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연희동에 가서 똑같은 취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취재 동안 많은 압박과 위기를 맞고 현재 MBC로부터 해직까지 당한 상태이지만 그의 추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일단은 전두환 씨가
자연사 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뭐 어떻게 가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두환 씨가 죽기 전에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역사 속에서 권력은 단 한 번도 스스로 반성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스스로 내려놓은 적도 없고요. 그거는 각성한 국민들의 결집된 힘과 요구가 있을 때만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국민들한테 전두환과 신군부의 만행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청산되지 않은 그들의 현존을 계속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분단을 가지고 이 사회의 합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우려가 없어진 날 신군부를 박물관에 넣어놓고 저희 이 취재팀도 이제 해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영화계로도 이어졌다. 지난 2012년에는 5공화국과 관련된 2개의 영화가 개봉했다. 김근태 전 민청년 의장의 자전적 숙이 남영동을 바탕으로 한 남영동 1985,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26년 뒤 학살자인 그 사람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26년이라는 영화였다. 역사적인 그런 문제를 재밌게 잘 다뤄주신 것 같아요. 재밌는 면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너무 잔인했고 계속 막 눈물이 났고 26년은 그 1980년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 특히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그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26년이 지난 시점에 그 당시에 그 학살자인 그 사람을 단죄하고 처단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그 가해자가 그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벌도 온전히 그 받지 않고 또 본인 사과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 가해자들이 직접 그를 그 사적으로 단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부끄러운 현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26년은 강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지난 2006년부터 기획되었다. 우리가 만난 최용배 씨는 영화 26년을 제작한 영화사 청어람의 대표이자 제작자이다. 그는 26년의 탄생부터 영화가 완성되어 무사히 상영되기까지 그 누구보다 힘써왔다. 약 2년여의 준비를 하고 그 캐스팅도 순조로웠고 그 다음에 그 투자자를 모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제 그 촬영을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 촬영을 한 열흘쯤 앞두고 그 원래 약속된 투자가 철회되면서 위기를 겪게 되었고요. 당시에 KT 사장이 청와대의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비서관이 절대로 그 영화에 KT가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그 명령을 내렸다고 하고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돌아온 사장이 그 저에게 얘기해 준 그 담당 상무한테 절대로 그 영화에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강하게 그 지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불가피하게 투자를 철회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006년 기획 이후 2008년 촬영을 목표로 한 준비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촬영을 앞두고 투자사의 갑작스런 투자 취소로 인해 제작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크라우드 펀딩이었다. 그런데 그 26년을 처음 영화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누리꾼들이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 보고 싶다. 그리고 이거가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한번 그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작년 봄에 그 처음으로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십시일반으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한번 그 영화의 동력이 되는 어떤 시드머니를 한번 마련해 보자. 뭐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었던 거죠. 바로 그 30여 분의 개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만 5천 명의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제작들의 회원님들, 사실 이분들의 힘으로 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잊혀지면 안 되는 우리 현대사에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 이것을 다시 한번 뭔가 기억하고 그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언론, 문화계의 노력 외에도 정치권에서 또 하나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불법 자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동철 국회의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불법 자금을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2천억 원 넘게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나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호화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 재산이 한 2천억 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재산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는데도 추징금 시효가 아마 3년일 겁니다. 추징금 시효가 3년이라서 3년 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300만 원을 추징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추징금 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2013년 10월이면, 그러니까 금년 10월이면 그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료 그 시기까지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면은 그걸로 이제 그 남아있는 아직 1,600억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그렇습니다. 네. 2013년 현재 전두환 씨에게 추징된 금액 2,200여억 원에서 1,670억 원 상당을 추징하지 못했으며, 그 시효인 2013년 10월까지 한 푼이라도 추징하지 못한다면 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받아낼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15인의 의원이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 법안을 발의하여 추징금을 받아내려 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201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자금을 이렇게 거둬들인 그런 정황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그런데 가족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소명을 하지 못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증명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말하라는 게 소명인데 증명이 아니고, 증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소명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 대통령과 같은 이 특정 고위공직자의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국회 법사위가 하루빨리 결론을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사위에서 이렇게 무한정 계류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국회 법사위원들을 좀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 50 세력들을 다시 단죄하거나 청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사자들이 이런 국민적인 공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항상 역사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 각계각층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를 비롯한 50 세력을 옹호하고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며 수많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라 알려져 있는 지만원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주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군사작전을 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5.18 관련 단체는 지만원 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대응하였고, 지난해 말 대법원은 지만원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기존의 사회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몇몇 개인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집단적 활동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머 사이트를 표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18에 대한 폄훼와 악플 수준의 일방적 주장부터 사진 왜곡 게시물까지 다양한 글들이 게시되고 퍼져나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길었던 독재의 끝이 보이던 그때 민주화의 꿈을 좌절시키고 다시 한번 시작된 비극의 서막은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서야 국민들의 손에 의해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이들은 여전히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아픔은 사라지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호의호식하며 일말의 반성과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들에 대한 사법적인 단죄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2013년 지금의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 과연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 걸까? 시절이 미뤄두고 단단한 그 문을 밀어내자 우리의 목소린 퍼져갔고 그날 밤 하늘은 빛이 됐어 계단에 걸터앉아 그 사람들한테 제가 피해를 받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자기가 자신들이 이제 한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들이 좀 반성을 좀 하고 좀 깊이 뉘우쳐서 좀 사과도 하고 그냥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분들은 부귀영화 누리고 사셨고요. 그런 분들이 명예까지 거머쥘 수는 없죠. 자신들에게 합당한 정당한 그런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심판 받아야죠. 이 역사가 절대 왜곡 안 되고 민주화에 위해서 희생한 거 참 피가 헛되지 않게 참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간절히 참 부탁하고 싶어. 더 이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분들한테도 그런 사실들을 좀 챙겨서 볼 것을 권하고요. 무엇보다도 인간과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것을 요청합니다. 잔디를 부르며 환하게 웃다가도 여전히 말이 없는 그들 탓에 서럽고 답답한 벽 앞에서 힘없이 버려지니 가망 없는